1918년 5월 23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탈리아 술집과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조셉 마지오와 캐서린 마지오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직업 특성상 참혹한 시신들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찰들도 이번 사건 현장만큼은 혀를 내둘렀는데요. 부부의 목은 몸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였으며 난도질당한 안면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죠. 무언가 둔탁한 것으로 내려찍은 듯한 머리는 함몰되다 못해 두개골이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 그것도 일반적인 살인마와 궤를 달리하는 잔악무도한 괴물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곧장 집안과 주변을 수색하며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요. 가장 먼저 경찰은 집에 금품과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주목했죠. 이는 곧 사건이 단순히 금전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곧이어 집 앞 잔디밭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0cm 길이의 피 묻은 면도칼 한 자루가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고작 이 정도의 날붙이로는 부부의 얼굴과 머리에 남은 압도적인 파괴를 설명할 수 없었죠. 경찰은 부부의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한 끝에 문제의 면도칼이 사망한 조셉 마지오의 친형제 앤드류 마지오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앤드류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 높은 취조와 추가 체증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앤드류의 알리바이만 거듭 입증될 뿐 수사에 대한 이렇다 할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찰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체불명의 범인이 앤드류의 면도칼을 훔쳐 조셉을 살해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미궁에 빠진 수사는 뚜렷한 성과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됐는데요. 약 한 달 후인 6월 27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죠.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루이스 베슈모와 해리언 로에였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훼손된 신경으로 인한 심각한 안면마비로 입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가게 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화장실에서 피가 엉겨붙어 있는 루이스의 도끼를 발견, 마지오 부부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안면을 파괴했던 것의 정체가 도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로에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 죽음이 무색하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5일 사건이 또 발생하죠.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엘마이라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임산부 안나 슈나이더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치아까지 부러졌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세 번째 사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몇 가지 공통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죠. 범인은 별도의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피해자 집에 있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은닉하지 않고서 현장 근처에 그대로 버리고 간다. 금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범인에게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를 연쇄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규정,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언론에 공표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인 8월 10일 마치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네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80세 노인 조셉 로마노가 괴물의 먹잇감이 되어 무자비하게 도륙되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범인을 목격한 로마노의 조카가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뒷문을 통해 도망쳤다고 진술하며 범인의 외형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뚜렷해지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조셉을 포함해 그동안 벌어진 사건의 피해자가 주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나 이민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요. 당시 뉴올리언스는 항구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시칠리아에서 건너온 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이 정착했던 곳이었죠. 이로 인해 도시 안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 또한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나 차별 또한 만연했는데요. 따라서 수사팀은 이 같은 범행 또한 그 연장선이거나 혹은 이탈리아계 범죄 조직인 마피아의 소행이라 추측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추려도 사건은 늘 제자리 걸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몸집을 키운 괴물은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덧 공포의 존재로서 자리매김했는데요. 일명 엑스맨이라는 별명까지 생긴 범인은 어느새 뉴올리언스 전체를 집어삼켜버렸죠. 범인은 살인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미치광이가 분명해요. 이웃들하고 이제 전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누가 범인인지 모르니까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밤이 되면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악마가 튀어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네 번째 희생자였던 로마노의 사망 이후 엑스맨은 돌연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 존재와 공포를 잊어갔고 그렇게 뉴올리언스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요.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약 7개월이 흐른 1919년 3월 10일 코르티 밀리아 부부의 집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마주하고서 엑스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칠갑을 한 채 쓰러져 있는 부부, 그리고 뒷문에 떨어져 있는 피 묻은 도끼.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2살배기 딸이었던 로시는 끝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는데요. 엑스맨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다시금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죠. 이제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도끼를 보고도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 3일 뒤인 3월 13일 지역 언론사인 타임스 피카윤에 모두를 경악시킨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죠. 존귀한 인간이여, 그대들은 나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온 혼령이자 악마다. 나는 너희 뉴올리언스 사람들과 어리석은 경찰들이 엑스맨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내가 원할 때면 또 다른 희생자들을 데려오겠다. 그 대상이 누구일지는 오롯이 나만이 안다. 그러니 다들 내가 화나지 않게 조심하도록. 엑스맨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살인에 대한 엄포를 늘어놓으며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매일 밤 당신들의 도시에 들를 수도 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을 죽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의 천사와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무자비한 협박과 자찬이 가득한 그의 편지 속에는 한 가지 자비 또한 담겨 있었는데요. 1919년 3월 19일 밤 12시 15분 나는 뉴올리언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베푸는 무한한 자비로 당신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나는 재즈 음악을 무척 좋아한다. 지하 세계의 모든 악마들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말한 시간에 재즈곡이 연주되고 있는 집은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재즈곡을 틀지 않은 집은 도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편지의 전문은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뉴올리언스 전역에 퍼져나갔죠. 엑스맨의 대담한 재림을 마주한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이들은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놀이에 참여하기로 하는데요. 바로 엑스맨이 말한 대로 집집마다 재즈 음악을 트는 것이었죠. 1919년 3월 19일 밤 뉴올리언스에는 때 아닌 재즈 음악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집안에서 재즈를 틀었고 축음기가 없는 사람들은 집 근처에 있는 재즈바로 달려가 선율 속에 몸을 숨겼는데요. 어쩌면 편지 자체가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었지만 살인 표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든 감수하고자 했죠. 사람들의 공포만큼이나 재즈곡은 더 크게 더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3월 19일은 아무런 살인도 벌어지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엑스맨이 베푼 자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약 5개월이 흐른 1919년 8월 10일 그는 잡화점을 운영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스티브 보카를 공격하면서 6번째 범행을, 한 달 뒤인 9월 3일에는 19세 여성이었던 사라 라우만을 급습함으로써 7번째 범행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두부 손상과 안화골절로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죠. 한 달 뒤인 10월 27일 마지막 8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 역시 이탈리아계 이민자였던 마이크 페피톤과 그의 아내 에스더 페피톤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마이크는 두개골이 박살난 채로 이미 사망해버린 뒤였죠. 직전에 범행 2건이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것에 아쉬움이라도 느꼈다는 듯 그가 내려친 도끼 끝에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내 에스더에게 사건 정황을 물었지만 거구의 남자를 보았다는 말 외에는 수사에 진전을 가져올 만한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음에도 뾰족한 수를 고안해내지 못한 경찰은 결국 시민들의 질타를 감내해야만 했죠. 그렇게 총 8번의 범행, 6명의 사망자, 7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뉴올리언스의 밤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엑스맨의 정체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진실은 여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3월 19일 밤 뉴올리언스 전역에 울려 퍼진 재즈 음악은 재즈의 대중화에 앞장섰고 그 결과 오늘날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 되었죠. 그날 밤 그 역시도 재즈에 몸을 맡기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었을까요?
100년 전 뉴올리언스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엑스맨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8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 카운티에 거주하는 5명의 청년은 모처럼 특별한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바시티의 정신질환 재활센터 게이트웨이 센터에서 만난 이들은 시설 내에 있는 농구팀 게이트웨이 게이터스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이였는데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유순한 성격의 테드 와이어, 약간의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평소 주변 친구들을 잘 챙겼던 잭 마두루가, 과잉 행동장애를 앓고 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병원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은 빼먹지 않았던 윌리엄 스털링, 미육군 소속으로 서독 파병까지 갔던 인재였으나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전역 후 정신과 진료를 받던 게리 메서스, 무리 중 막내이자 중증의 인지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잭 휴잇. 비록 다들 정신적인 불편함을 조금씩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삶을 가꾸어 나가던 순박한 청년들이었죠. 이들은 다음 날인 25일에 있을 스페셜 올림픽의 지역 예선 출전을 앞두고 UC 데이비스 농구팀의 시합을 보고자 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청년들에게 이러한 스포츠 관람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마두루가의 주도 아래 그의 차량인 머큐리 몬테고에 몸을 실은 이들은 99번 고속도로를 타고 경기 장소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치코로 향했죠. 마을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다들 치코를 몇 번씩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초행도 아니었으며 가는 길 또한 단순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여서 무리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받았겠다. 오랜만에 떠나는 장거리 여행에 신이 난 5 청년은 가는 길 내내 웃음소리와 농구 얘기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기대감을 안고 무사히 치코에 도착한 이들은 예정된 경기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응원하던 UC 데이비스 농구팀이 승리하자 기분이 한껏 상기된 청년들은 인근에 있는 편의점 베어스 마켓으로 가 간식을 사 먹으며 조촐한 축하 파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끽한 이들은 이번 여정의 추억을 간직한 채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다시금 고속도로에 올랐는데요. 어느새 어둑해진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마두루가는 안전을 기하며 천천히 운전을 이어나갔죠. 이것이 5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오전, 어찌된 일인지 5명의 청년들은 그때까지도 집으로 복귀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올림픽의 지역 예선 역시 불참하였죠. 시합 때 입을 유니폼을 침대 위에 미리 올려놓았을 정도로 농구에 진심이었던 청년들이었기에 걱정이 된 부모님들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수사팀은 이것을 실종 사건이라고 판단, 치코로 향하는 경로를 따라 도로 일대를 수색했는데요. 당시에는 CCTV나 휴대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근 주유소나 청년들이 방문했다던 편의점에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난 2월 28일까지도 이렇다 할 수사의 진전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들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던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오죠. 여기 웬 차량 한 대가 며칠 동안 서 있는데 와서 좀 보시겠어요? 내용은 즉 마두루가의 차량인 머큐리 몬테고가 마을로부터 110km나 떨어진 오로빌 퀸시로드 한복판에 텅 빈 채로 버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님들과 수사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길을 따라 이어지는 플루머스 구규림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시각이 늦은 밤이었고 당시 한파와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실수로 길을 잘못 들은 게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또한 평소 응원하던 팀이 승리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갑자기 모험심이 생긴 이들이 즉흥적으로 산으로 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측성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부모님들은 이를 전부 반박했죠. 그저 99번 고속도로를 타고 길을 따라서 내려오기만 하면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굳이 방향을 틀거나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두루가의 경우 자주 운전을 하며 주변 도시를 오갔을 정도로 운전에 능숙한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차의 외관과 내부를 살펴보면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 여겼으나 그럼에도 사건의 갈피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죠.
눈 오는 날 그것도 산속 깊은 곳까지 진입한 차치고는 긁힌 자국 하나 없을 정도로 멀쩡했으며 기름도 4분의 1 이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차량에 어떠한 결함이 있거나 연료 부족으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차의 앞바퀴가 눈더미에 약간 걸려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성인 남성이 조금만 힘을 주어 밀면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눈더미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라진 이들이 차량에서 묵은 듯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며 5명은 차량이 멈춰선 직후 무슨 이유에선지 영하의 추위 속으로 다같이 뛰어드는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되었는데요. 꼬리를 무는 의문을 뒤로한 채 경찰은 문제의 머큐리 몬테고를 기점으로 반경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무리 산속을 샅샅이 뒤져도 사람은커녕 작은 흔적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 5이 눈보라와 함께 증발해버렸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유바 카운티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언론은 이 사건에 유바 카운티 5라는 이름을 붙여 연일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며칠 후 경찰서에 아주 기이한 내용의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실종 당일이었던 1978년 2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거주하던 조셉 존스는 가족들과 함께할 스키 여행을 앞두고 사전 답사를 위해 플루머스 국유림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쳤고 오로빌 퀸시 로드를 지나던 조셉의 차량이 그만 눈길에 빠져버렸는데요. 재빨리 차에서 내린 조셉은 차 뒤쪽을 밀어 얼른 이곳을 탈출하고자 했죠. 그러나 영하의 날씨에 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쓴 탓에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일어났고 그는 힘겹게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눈보라가 치는 겨울날에 이러한 깊은 산지까지 들어오는 차량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느덧 시간은 6시간을 훌쩍 넘겨 자정에 가까워졌고 고통에 신음하던 조셉의 숨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죠. 눈앞이 흐릿해지던 그 순간 저 멀리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의 차량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에 혼신의 힘을 짜낸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곧 조셉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멈춰선 차량 쪽으로 손전등 불빛 5개가 보였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의 형상도 어렴풋이 보였는데 다들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죠. 여성과 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제가 다가가며 도움을 요청하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손전등이 일제히 꺼지더니 말소리도 뚝 끊겼다는 겁니다. 한참을 소리 지르다가 눈보라를 헤치며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차량 쪽으로 다가갔는데 이번에는 차량 안에서 웬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다시 소리치자 다시 한번 모든 소리들이 한순간에 멈추더니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도 꺼져버렸어요. 포기한 조셉은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왔고 아침까지 기다린 후 산을 걸어 내려가서야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조셉이 해당 차량을 목격한 시각은 5 청년들이 숲속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거의 일치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조셉이 본 차량이 마드루가의 몬테고였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었죠. 사건의 유일한 목격담이자 실말이었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한밤중 깊은 산속까지 차를 몰고 온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여자와 아이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청년들이 정체불명의 괴한이나 조직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추가적인 증언이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죠. 그로부터 4개월여가 흐른 1978년 6월 4일 차량에서 약 32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림대피소에서 무리의 마트형 테드 와이어가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저체온증과 극심한 영양실조였는데요. 90kg이었던 그의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으며 양쪽 발은 심각한 동상으로 완전히 괴사해버린 상태였죠. 이는 그가 실종 당일에 목숨을 잃지 않았으며 수주 동안 대피소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테드가 발견된 대피소 안에 구비되어 있던 난방연료와 방한용품, 성냥, 각종 비상식량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는데요. 그 양은 성인 남자 5이 1년 이상 먹고 머물 수 있을 정도였는데도 말이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테드는 마을 가게에서 소일거리를 했던 경력이 있어 난방장치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으며 성냥이나 그 흔한 담요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의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6월 5일 대피소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서 윌리엄과 마두루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들 모두 테드와 동일하게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산짐승들에게 온몸을 뜯어먹혀 그 형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이윽고 6월 6일 대피소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수색을 돕던 휴잇의 아버지가 아들의 등뼈와 옷가지들을 발견해냅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추운 겨울밤 산속을 헤매다 변을 당한 것이라 추측하였는데요. 대피소 안에서 유류품 수색을 이어나가던 경찰은 침대 밑 바닥에서 게리 메서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 한 짝을 추가로 찾아내죠. 게리 역시 이곳에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추측되었지만 남은 것은 신발 한 짝뿐 그 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명이 함께 대피소에 머물다 뿔뿔이 흩어진 것인지 테드와 게리만 대피소에 도착한 것인지 등 사건의 정황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불분명했는데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 높은 추측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러했죠. 5 청년은 무슨 이유에선지 차를 버려두고 한밤중에 설산을 걷기 시작한다. 한참을 걸어나가던 중 몰아치는 눈보라에 윌리엄과 마두르가가 버티지 못하고 지쳐 쓰러진다. 이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간 테드와 게리, 휴잇은 간신히 대피소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얼마간 생활을 이어나갔으나 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다. 결국 심한 동상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았던 테드가 끝내 사망하게 된다. 둘이 남게 된 게리와 휴잇은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휴잇 또한 쓰러져 사망하게 되고 전직 군인 출신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강인했던 게리만 혼자 남게 된다. 그렇게 게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경찰은 마지막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리 메서스가 모든 퍼즐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그를 찾기 위해 수색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산림 그 어디에서도 게리의 흔적은 찾지 못했는데요. 이미 수개월이 지나버린 탓에 행적을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게리 메서스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사라진 5 청년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 청년은 어쩌다가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어째서 차를 버려두고 눈 내리는 숲속으로 향했던 건지 조셉이 들었다는 여성과 아이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왜 대피소에 도착한 뒤에도 몸을 보존하지 않았는지 게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사건은 숱한 미스터리를 더하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0년 11월 29일 오전 노르웨이 베르겐. 여느 날처럼 산행에 나선 아버지와 2 딸은 계곡에 버려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물체는 그 형체를 분간하기조차 힘들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죠. 그것의 정체는 바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탄 한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올리켄 산 북쪽 산기슭에는 이스다렌이라는 계곡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어로 얼음의 계곡을 뜻하는 이곳은 산세가 매우 험하고 눈이 자주 내리는 곳이었는데요. 실족하여 목숨을 잃은 이들을 찾기조차 힘들어 중세시대 땐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기도 했죠. 때문에 이곳에서 등산객의 시체가 간혹 발견되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이전의 것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양팔로 제 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새까맣게 그을린 흔적, 시신 주위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여러 물건들. 죽은 이의 마지막 모습은 단번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신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알아냅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또한 여성의 혈액과 위에서 수면제 80알 이상을 삼킨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러한 점을 종합한 수사당국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죽음의 계곡 이스다렌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 곧 정신을 잃은 그녀는 미리 피워둔 불 위로 쓰러져 자신만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특히 시신 주위로 원을 그리듯 배치된 물건들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 기묘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관 토르모드 본스는 마치 어떠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죠. 물품을 수습하던 경찰은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고무장화, 시계, 우산, 보석,
불을 낼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성냥과 화염병, 떨어져 있는 수면제들, 이 밖에 유품으로 보이는 물건들까지. 근데 잠깐, 이건 뭐지? 기이하게도 시신을 에워싼 물건들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였던 건데요. 단순히 라벨을 떼어낸 것도 모자라 조그마한 로고 하나까지 억지로 긁어낸 자국이 역력했죠. 여성의 시신이 수습된 지 3일이 지난 12월 2일, 베르겐의 한 기차역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여행 가방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문이 묻은 안경과 습진 크림, 도이치마르크 지폐 100마르크권 5장을 비롯해 유럽 내 각 나라별 동전, 암호로 보이는 기호와 숫자가 뒤죽박죽 적혀있는 메모장 한 권, 그 외 각종 가발과 옷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역시 물건의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식별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죠. 사건에 큰 진척을 가져올 수 있는 지문이 확보되었음에 안도한 경찰은 재빨리 조회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일치하는 신원 정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점차 증폭되어가는 의구심에 수사당국은 이 사건이 단순 짤이 아닐 것이라 추측하기 시작했죠. 경찰은 여성이 남긴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메모장을 토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장시간의 해독을 거쳐 밝혀진 메모장 속 암호들은 그녀가 머물렀던 도시와 체류한 날짜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522, 528P라고 적힌 부분은 그녀가 파리에서 머물렀던 날짜인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었죠. 해당 방식으로 나머지 암호들을 마저 분석해보면 그녀가 생전에 트론헤임, 스타방에르, 모울드 등 유럽 각국의 수많은 도시를 오갔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유럽 내 여러 호텔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수사팀은 수기로 작성된 투스객 정보의 필체를 수집해 분석에 들어갔고, 그 결과 해당 여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투스객 카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기입된 내용들은 수사의 진전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켰죠. 10월 29일부터 30일 겐트 출신의 클라우디아 닐센은 스타방에르의 K&A 호텔에 숙박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뉴블련의 출신의 알렉시아 자른 메르세지는 베르겐의 넵툰 호텔에 숙박했다. 11월 19일부터 23일 오스텐드 출신의 엘리자베스 레인 하우퍼르는 베르겐의 호르다 헤이멘 호텔에 숙박했다. 투스케 카드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전부 가명이었으며 생일과 직업, 출생지 등 신상 정보 또한 전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외국인 투숙객의 경우 여권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한 사람의 필체에서 여러 사람의 신상 정보가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위조된 여권을 여러 개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죠. 확인된 투스케 카드는 총 8개 이상으로 이는 못해도 8개 이상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왜 어째서 이 같은 기행을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사력을 다했는데요. 다행히 호텔의 직원들과 호텔 앞에서 손님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증언을 통해 그녀에 대한 정보를 일부 파악할 수 있었죠. 거의 자기 방에만 머물렀어요. 주로 혼자 식사를 하였는데 어느 날은 두꺼운 모지 코트를 입은 남자분들과 같이 있기도 했고요. 분위기를 보아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 호텔에 있는 동안 방을 3번이나 바꿨어요. 억양이 강한 영어를 사용했고 이상하게 마늘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또 어느 날은 긴 머리였다가 어느 날은 짧은 머리였다가 가발을 자주 착용하는 것 같았고요. 키는 한 160cm 정도 되어 보였고 잘 정돈된 긴 흑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지. 작고 둥구스름한 얼굴에 갈색 눈, 작은 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는 한 25? 근데 또 많게는 40까지도 보였던 것 같고. 여러 진술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행적이 뒤바뀌는 그녀에 대한 의혹들은 어째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증언을 토대로 간신히 여성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데 성공한 경찰은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했는데요. 금세 국가의 화제거리로 떠오른 신원불명의 여인은 이후 이스다렌의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죠. 하지만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목격담이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1년 2월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은 원인 불명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같은 달 5일 이름 없는 여인의 소박한 장례식이 치루어졌죠.
한때 노르웨이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스다렌의 여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2016년 노르웨이 국영방송사의 다큐멘터리 부서 기자들이 과거 사건에 대한 아카이브를 뒤지던 중 우연히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에 흥미를 느낀 보도팀은 곧바로 베르겐 경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했고 45년 만에 다시 그녀의 행방을 쫓는 탐사보도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팀이 입수한 자료에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그날의 이야기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가던 보도팀은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상황을 살폈던 전직 경찰 칼 할보르아스와 연락이 닿는데 성공했는데요. 현장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느껴졌던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향수 냄새도 아닌 것이 뭔가 화학약품 냄새 같았어요. 시신의 상태는 정말이지 보기 힘들 정도였죠.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과연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맞냐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찰들 중 그녀의 죽음을 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스 또한 그날의 진실에 대해 아직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2018년에는 영국 BBC와 협력하여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되며 이스다렌의 여인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부검 보고서에는 여성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발달한 최신 법의학 기술을 이용해 시신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죠. 법의학자 인게 모릴드 교수는 그녀의 치아로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치아의 구성 성분 중 특정 원소의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여 개인의 출생 지역과 생활 환경, 이주 경로 등을 추적하는 기법이었는데요. 사람의 치아는 한 번 형성된 이후 성질이 잘 변하지 않기에 이를 채취해 대조해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주로 먹었는지 알 수 있죠. 그 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성의 출생 시기는 1930년 전후일 것, 출생지는 독일 뉘른베르크 인근으로 추정되며 어린 시절에 프랑스와 프랑스 독일 국경 지역으로 이주한 흔적이 보임.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금으로 크라운을 씌우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치과 치료 정황 하나만으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오갔다는 것, 위조 여권과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 본인을 추적할 만한 단 하나의 단서도 남겨두지 않은 채 불에 타 죽었는 것 등 기존의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어낼 수 없었는데요. 취재팀과 대중들은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그동안의 의혹들을 종합해 몇 가지의 신빙성 있는 가설을 세워보기로 하죠. 첫째, 스파이설. 1970년대는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각국의 특파된 첩보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던 때였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나토의 회원국이었으며 베르게는 군사통신시설을 비롯해 각종 군사기지들이 위치했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각 나라의 호텔에 머물며 여러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물건의 구입처를 통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라벨을 전부 제거했던 점, 가발과 의상을 이용해 외형을 자주 바꾸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일반적인 여행객이 아닌 적진에 침투한 전형적인 스파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나는 소련의 정보 당국으로부터 파견된 비공식 요원이다. 내 임무는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베르겐 인근 해군 통신기지의 활동을 관찰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수집한 정보는 매주 중간 거점에서 암호화해 송신한다. 나는 수개월간 유럽 각지를 오가며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했다. 매 호텔마다 다른 여권을 제시했고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지품의 라벨은 모두 제거했다. 하지만 나는 작전 중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결국 신분마저 노출되고 말았고 당국은 나를 위험요원으로 분류했다. 1970년 11월 29일 간부들과 함께 이스다렌으로 가게 되었다. 그들이 날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은 나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생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불길이 내 몸을 휘감았다. 비명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고 그렇게 나는 치욕을 맞이했다. 물론 그녀를 스파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첩보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나 증거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어디까지나 가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몇몇 이들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심각한 강박증을 비롯하여 망상증, 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쫓기는 생활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날부터였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옛 유적지. 보자마자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며 깨달았다. 나는 사실 잊혀진 고대 왕국의 후손이라는 것을. 각성한 이후부터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오래전 나의 왕국을 멸망시킨 그들의 후예겠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라벨을 전부 떼어내고 호텔을 방문할 때도 본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다. 너무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수면제를 타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는 뜬금없이 입원을 권유했다. 이 작자도 그놈들과 한패인가? 안 돼. 더 멀리 달아나야겠어. 나는 곧바로 이스다렌으로 향했다. 내 속에 흐르는 고대 왕실의 피와 수천 년의 비밀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알아선 안 돼. 그래, 내가 죽으면 그것들을 간직할 수 있을 거야. 고통은 잠깐이겠지만 비밀은 영원하겠지. 과연 그녀는 정말 노르웨이에 침투한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정신병을 앓고 있던 여성이 스스로 만든 해프닝이었던 걸까요? 그날의 진실은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3년 5월 26일 독일 예다르 오버슈타인. 중세 건물들이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작은 도시의 오후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교회의 집사이자 온화한 성격으로 인망이 두텁던 62세의 여성 리젤로테 슈랭거는 곧 찾아올 친구를 위한 레몬 케이크를 굽고 있었는데요. 약 1시간 후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찾아온 그녀의 친구가 초인종을 눌렀죠. 그러나 문 밖으로 희미한 케이크 냄새만이 풍겨올 뿐 응답은커녕 인기척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초인종을 재차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혹시나 환갑이 지난 나이의 그녀가 욕실에서 넘어지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친구는 그 즉시 경찰을 불러와 문을 강제로 개방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최악의 상상을 몇 단계나 넘어선 너무나도 잔혹한 참상이었습니다. 리젤로트는 주방 테이블에 몸을 기댄 채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는데요. 식탁 위에는 꽃다발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꽃다발을 묶고 있었을 와이어가 칭칭 감겨 있었죠.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어떠한 침입의 흔적도 서로 다투거나 저항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마치 유령이 리젤로테만을 단숨에 교살한 후 사라진 것처럼 집안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깨끗했죠. 유일한 단서는 시신 근처에 놓여있던 밝은 색의 찻잔에서 발견된 낯선 여성의 DNA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93년 당시 DNA 감식은 얼마 전에 도입된 신기술이었기에 제대로 된 분석은 물론 DNA 데이터베이스 역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결국 리젤로테 슈랭거 교살 사건은 DNA가 묻은 면봉 하나와 함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2001년 3월 프라이부르크의 골동품 가게 안에서 61세의 남성 요제프 발젠바흐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명확했는데요. 평소 요제프가 가게 문에 걸어두었던 패점 안내판의 줄이 그의 목에 칭칭 감겨 있었죠. 계산대에서 금품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도 살인으로 분류한 후 즉각적인 DNA 감식에 나섰는데요. 독일 내의 모든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정보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에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등록한 경찰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죠. 8년 전인 1993년 5월 26일 리젤로테 슈랭거 교살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동일한 수법, 동일한 피해자의 연령대, 일치하는 DNA, 이 모든 정황들이 말하는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는데요. 바로 연쇄 살인범이었죠.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독일 경찰들이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수개월의 조사 끝에 밝혀진 것은 DNA 분석을 통해 얻은 범인의 성별은 여성이다라는 정보가 고작이었는데요.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던 2001년 10월 게롤슈타인의 한 공원에서 7세 소년이 주사 바늘을 밟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출동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공원을 잠정 폐쇄 후 주사기를 회수, 내용물과 DNA 감식에 나섰습니다. 분석 결과 주사기 안에는 헤로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DNA는 그 여자더군요. 드디어 사건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진 약물 중독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한 수사관들은
하나둘 용의자를 추려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독자가 벌이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충동적이며 무질서하고 난잡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피해자와 밀착해야 하는 교살 사건임에도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죠. 2주 후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인츠 외곽의 카라반에 누군가가 무단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범인은 비스킷을 몇 개 집어먹고는 몇 번 씹다가 삼키지 않고 바닥에 비스킷을 뱉었죠. 그리고 타약 범벅의 비스킷에서 발견된 DNA는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어떤 현장에서도 지문이나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지만 비스킷을 씹고 바닥에 뱉어 DNA를 듬뿍 남기는 범인의 심리 상태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죠. 수사관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사실은 그녀의 활동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것도 모자라 2004년에는 프랑스 아르부아까지 넘어가 보석상 강도 사건을 벌였던 건데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DNA를 제외하면 그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녀가 2001년 이후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의 빈도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었기에 수사관들은 점차 담당 인력을 줄이며 사건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경찰은 특수수사팀을 꾸리게 되죠. 2007년 4월 독일 하인브룬의 한 휴게소에 순찰차를 주최한 2명의 경찰관은 차량 내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발의 총성이 울렸는데요. 머리에 총알을 직격당한 경찰관 미셸 키스베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마르틴 아놀드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에 총을 맞았지만 수 센티미터의 차이로 급소가 빗나갔습니다. 즉시 병원에 후송된 그는 장시간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한 달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마르틴은 사건 당일의 기억이 완전히 날아가 있었죠. 차량 블랙박스 역시 철저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주변 CCTV에서도 범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순찰차의 센터 콘솔에서 발견된 DNA였는데요. 분석 결과는 모두의 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14년 동안 수많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꼬리가 잡히지 않은 유령, 바로 그녀였습니다. 경찰관을 살해할 정도로 대담해진 유령은 이제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였는데요. 주차장이라는 의미의 파크 플라츠 특수수사팀을 꾸린 독일 경찰은 전국 최고의 수사관들과 유럽 전역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죠. 범인에게 하일브룬의 유령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수사팀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DNA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특수수사팀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건에서 하일브룬의 유령이 발견된 것이었죠. 유령은 2003년부터 약 4년간 독일 헤센, 자를란트와 오스트리아 티롤, 오버에스터라이히에서 10수건의 차량 및 오토바이 도난 사건을 일으켰으며 2006년에는 독일 자르브 류켄에서 돌로 주택 창문을 깨고 강도 사건을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2005년경에는 바덴비르텐베르크의 술집에서 금품을 훔친 뒤 맥주병과 와인잔에 DNA를 남겼고 유럽 전역의 여러 총기 사건들에서도 유령의 DNA가 확인되었죠. 더욱 이상한 사실은 해당 사건들 중 범인이 체포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즉 그들이 유령의 공범임을 의미했는데요. 독일인, 프랑스인, 슬로바키아인, 세르비아인, 몰도바인, 루마니아인, 알바니아인, 심지어 이라크인까지 아주 다양한 국적의 공범이 존재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유령의 정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죠. 공범들은 하나같이 유령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중 일부는 공포에 질린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유럽 내 타국들과 공조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독일 측에서 제작할 수 없었던 몽타주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전학 악용 전적 때문에 독일 경찰은 DNA로부터 인종이나 민족을 판단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연하게도 이러한 제한에서 자유로웠던 오스트리아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하일브룬의 유령의 몽타주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꼬리를 잡히지 않은 희대의 흉악범이자 공범들의 입을 완벽하게 막는 데에 성공한 괴물은 동유럽 계통의 금발벼간 여성이었는데요. 수사당국은 무려 30만 유로의 현상금과 함께 몽타주를 내걸었지만 증언을 하겠다 나타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하일브룬의 유령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08년 1월 호펜하임에서 3명의 조지아인이 살해된 후 라인강에 유기되는데요. 유일한 증거인 시신 운반에 사용한 차량에서 유령의 DNA가 발견되었죠. 2008년 4월에는 총 4건의 아파트 침입 사건에서 유령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유령은 한밤중에 여성을 뒤에서 습격한 후 300유로를 빼앗고 달아났는데요. 10월에는 45세의 간호사 다이애나 파블렌코를 그녀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서 살해하였으며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애나의 자동차에서 유령의 DNA가 검출되었죠. 수사팀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밝혀진 것만 최소 6명의 생명을 빼앗은 연쇄 살인범이자 경찰관까지 살해할 정도로 대담하며 동시에 차량, 보석상, 주택, 골동품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은 절도 행각을 일삼고 약물에 중독되어 있지만 놀랍도록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동시에 DNA를 마구잡이로 흩뿌리는 부주의한 범죄자.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하일브룬의 유령이 여성이라는 점은 수사관들에게 더욱 의문을 품게 만들었죠. 연쇄 살인범 중 여성의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다른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총이나 칼 같은 물리적 수단보다 독약 등의 은밀한 방향을 선호하며 집이나 직장 따위에 익숙한 장소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면식범의 성향을 가지는데요. 그러나 하일브룬의 유령은 정반대였죠. 그녀는 물리적인 수단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고 완전히 낯선 지역까지 서슴지 않고 이동하며 처음 보는 이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적이 없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유령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DNA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수사팀 내부에서 정말 귀신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모두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었죠. 2009년 3월 프랑스 경찰들은 7년 전 발견되었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싹 그을린 소사체 DNA 재감식에 나섭니다. 발견 당시에는 불에 탄 시신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말고는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는데요. 비약적으로 발전한 DNA 감식 기술을 통해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죠. 고도의 감식 기술은 과거 제출하였던 망명 신청서에 남아있는 소량의 지문만으로도 DNA를 추출 가능케 하였고 곧 수사당국은 샘플 분석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하일브룬의 유령이 있었죠.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망명 신청서를 작성했던 실종자는 분명히 생물학적 남성이었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소사체의 DNA에서도 하일브룬의 유령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었죠. 당황한 프랑스 수사당국은 독일에 이 사실을 전했고 그 즉시 독일이 수사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철저하게 시행된 재감식에서는 하일브룬의 유령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는데요. 소사체는 2002년 망명을 신청했던 실종자와 동일한 남성이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사실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DNA 샘플이 오염되었다. 실마리를 잡은 수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밝혀진 진실은 허무하기 그지없었죠. 면봉. 유령의 DNA가 검출된 현장에서는 모두 같은 면봉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공급망을 추적한 경찰은 해당 면봉이 모두 오스트리아 회사 그라이너 바이오원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면봉 생산에 관여한 여직원들의 DNA를 전수조사한 결과 하일브룬의 유령이 한 포장 창고에서 발견되었죠. 유령의 정체는 면봉 포장을 담당하는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16년간의 수사기간 동안 수백만 유로의 비용을 소모해가며 유럽 전역의 경찰관들이 16,000시간의 초과 근무를 강행하게 만들었던 하일브룬의 유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포장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맨살이 면봉에 몇 번 닿았던 것이 이 정도의 후폭풍을 몰고 왔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공범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 역시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유령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던 건데요. 공포에 질린 이들은 자신 말고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정체불명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섬뜩함을 느꼈던 것뿐이었죠. 한편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는 산재해 있었습니다. 몇 건의 살인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들의 범인들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던 건데요. 침입 흔적이나 지문, 머리카락 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CCTV를 모조리 피해가며 완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2016년 과학수사 국제표준
ISO 18385가 제정됩니다. 하일브룬의 유령 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해당 국제표준은 법의학을 위해 생물학적 물질을 수집, 저장 및 분석할 때 사용되는 제품 제조에 엄격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DNA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유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DNA 감식은 철저한 통제 속에 시행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독은 건강이나 생명에 해가 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독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 혹은 물질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인간은 독을 품고 있지 않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1994년 2월 19일 7시 50분 한 여인이 리버사이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글로리아 세실리아 라미레즈. 의료진은 가쁜 호흡과 높은 심박수, 정신 착란을 확인하고서 서둘러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생체 신호를 되돌리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정신 착란 증세의 안정을 위해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하였죠. 하지만 응급처치에도 글로리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글로리아는 금방이라도 쇼크에 빠질 것처럼 보였죠. 희미해지는 그녀의 의식을 찾기 위해서는 제세동기의 사용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리아의 옷을 들어올린 간호사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대체 뭐지? 글로리아의 몸에서 기묘한 광채가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광채는 곧 하나의 막이 되어 그녀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응급실은 시간이 정지한 듯 그대로 멈추어 버렸는데요. 병원에서 오래 일한 의료진들에게도 그것은 너무나도 낯설고 기이한 풍경이었기 때문이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간호사 수전 K는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혈액 속에 흰색, 노란색, 갈색 등 정체불명의 결정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에 수전은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한 주사기를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만약 혈액 속에 이물질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치료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 순간 수전은 얼굴이 불타고 있는 것 같다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실신해버렸죠. 그녀를 대신해 혈액을 받아든 레지던트 줄리 고르친스키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우선 맡은 바 역할을 해내야 했습니다. 고르친스키는 혈액에서 진하게 풍기는 암모니아 냄새를 맡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혈액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죠. 심지어 벌어진 글로리아의 입에서는 처음에는 나지 않았던 이상한 마늘 냄새마저 풍기기 시작합니다. 고르친스키는 수전과 마찬가지로 혈액 속 결정의 모양을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는데요. 순간 극심한 현기증을 느낀 그녀 또한 정신을 잃고 말죠. 응급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쓰러져버린 두 사람이 모두 그녀의 혈액과 연관되어 있음은 명확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보아도 당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혈액 속에 결정이 보인다고? 본능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호흡기내과 전문의 모린 웰치가 혈액이 든 주사기를 들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기절해버린 건데요. 의료진들은 이것이 심각한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일 수 있다며 병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병원에는 곧바로 비상이 걸렸죠.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원인 불명 독극물 경보에 의해 전부 외부 주차장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남은 응급실은 황폐했지만 남은 의료진은 제세동기를 이용해 글로리아의 의식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러나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또 한 사람이 급격하게 흉통을 호소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죠. 결국 글로리아 라미레즈는 저녁 8시 50분 사망하고 맙니다. 의료진이 밝힌 그녀의 공식적인 사인은 앓고 있던 자궁경부암에 의한 심부전증이었죠.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처치실에 출입하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무려 23명의 인원이 글로리아와 접촉하거나 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독에 중독된 듯한 증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의료진들은 호흡곤란, 근육경련, 마비, 의식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했죠. 혈액을 받아들었던 줄리 고르친스키의 경우가 가장 심각했는데 그녀는 췌장염, 간염, 무릎 괴사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병원 측과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사건으로 미국 보건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1994년 4월 8일 글로리아의 사망 후 10주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 조사진들은 결과를 발표하죠.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전원 여성인 점, 그들의 혈액 검사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심리적 동조 반응으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로 보인다.
결정이 발견되었던 글로리아의 혈액에서도 진정제와 해열제 같은 비교적 평범한 약성분들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1994년 4월 29일 리버모어 카운티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건의 종결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들은 단 한 명도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가장 오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줄리 고르친스키는 특히 강하게 반발했죠. 그것이 집단 히스테리였다면 어떻게 내 몸에 괴사가 일어났던 거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유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버사이드 병원은 하수관을 통한 유해가스 역류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는데요. 유족은 바로 그 유해가스가 글로리아와 의료진들의 몸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들은 결국 당국을 불신하고 직접 병리학자를 고용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유족이 고용한 병리학자 또한 도움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시신을 인계받을 무렵 이미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해 있었고 오염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족이 고용한 병리학자 리차드 호크모토 박사는 병원 측에서 글로리아의 혈액 샘플을 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장이 이미 유실되어 시신 속에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시가 불가하다고 반발했는데요. 사라진 심장의 행방에 유족은 병원을 향해 더 큰 분노를 터뜨렸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반발을 견디지 못한 당국은 1994년 5월 이 사건의 해결을 보건부가 아닌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로 이관해 재조사하게 됩니다. 리버모어 법의학센터 소속의 패트릭 그랜트는 1997년 그녀의 사망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그는 이 모든 일이 다이메틸 설폭사이드, 일명 DMSO라고 불리는 물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죠. DMSO는 마늘 냄새가 나는 기름기 있는 액체로 세포의 막이나 피부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생물학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는 물질입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되곤 했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DMSO를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고 글로리아처럼 심각한 암 환자는 그것을 이용해 통증을 잊곤 했죠. 그랜트 박사는 글로리아의 입에서 풍긴 마늘 냄새와 피부의 기름막으로 보아 그녀가 통증을 잊기 위해 DMSO를 대량으로 사용한 것이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의 고통까지 초래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DMSO라는 성분만으로는 의료진들의 증상을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박사는 글로리아가 받은 치료 과정에서 해답을 찾았는데요. 그는 DMSO라는 성분이 산소 그리고 전기와 결합하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의료진이 사용했던 산소 호흡기 때문에 DMSO가 다이메틸 설폰으로 변화하며 혈액 속 결정을 만들었고 의식을 잃어가는 글로리아를 위해 사용한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이 다이메틸 설페이트라는 성분으로 최종 변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이메틸 설페이트가 전쟁 무기로도 사용되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물질이라는 건데요. 다이메틸 설페이트는 황산 디메틸, 메틸 황산염으로도 불리며 발암성과 유독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이는 가스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신경계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당시 의료진들의 신체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랜트의 논문은 곧바로 반박에 휩싸였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가능성들이 물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체 내부의 온도로는 그 정도 빠른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체의 온도는 대략 37도 정도이지만 다이메틸 설페이트로 최종 변환되기 위해서는 100도에 가까운 온도가 필요했는데요. 또한 이 가설의 핵심 물질인 다이메틸 설페이트는 글로리아의 시신에서 검출되지도 않았죠. 글로리아가 DMSO를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으며 그녀가 DMSO를 구매했거나 처방받은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일어났던 기괴한 일들은 끝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글로리아의 죽음에 무언가 음모가 숨어있다고 믿었죠. 그녀의 사건을 담당한 수석 수사관 리처드 쉬나이더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1994년 5월경 돌연 목숨을 끊는가 하면 첫 번째 조사를 맡아 집단 히스테리 결론을 냈던 애나 오소리오는 그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며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글로리아가 국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처리당했다는 주장부터 그녀가 모종의 이유로 죽었는데 그것이 실은 국가적 위상이 높은 자의 소행이었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사망 처리를 한 것이라는 주장, 심지어 그녀가 사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였다는 이야기까지 가진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중 가장 굵직한 음모로는 바로 리버사이드 병원 지하에서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비밀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혈액에서 발견된 결정은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연관이 있으며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염된 수에 혹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병원 측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 평판을 지키기 위해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가설을 내세워 글로리아의 사망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증거가 될 수 있는 심장과 혈액 샘플은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시관실은 병원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 다소 급박하게 시설을 이전하여 의혹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계정을 삭제한 익명의 레딧 유저는 자신의 의미심장한 경험을 댓글로 적어 공유하기도 했죠. 나는 시야가 하얗게 전멸할 정도로 심한 편두통으로 그 병원에 방문한 적 있어. 주차장에서 메스암페타민 생산 때문에 나는 전형적인 하수구 냄새를 맡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지금도 독의 여인이라 불리고 있는 글로리아. 진실은 영원토록 그녀 혹은 관계자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